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초운 김승호 선생님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운 김승호 선생님은 제가 전작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원래 이 책이 처음 나온 책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읽어봤는데 내용은 기존 책들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된다. 하지만 운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꾸거나 피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내 운명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알아야 운을 바꾸든 경영하든 할 것 아닌가? 공자는 군자가 두려워할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운명이라고 했다.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운명대로 흘러간다면 어찌 두렵지 않으랴? 하지만 운명을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미리 알아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아주 강한 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운은 흔치 않다. 거의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운명은 두려운 것이고 제발 내가 타고난 운명이 좋은 운명이기를 하고 희망하면서 살 뿐이다. 나는 운명 전문가지만 내 운명에 관해 점치지 않는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그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다. 운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이유에 의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강한 운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이고 평범한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조절을 해가며 살 수가 있다. 약한 운은 쉽게 만들어진다. 반대로 강한 운은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눈치를 채기가 매우 어렵다. 사주팔자나 관상, 성명풀이 등은 숨어있는 강한 운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아주 먼 옛날부터 연구해온 것이다. 주역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주역을 연구하여 대자연의 운행 원리를 알고자 했으며 흉한 운을 피해가려고 평생 노력했다. 특히 공자는 절대적으로 강한 운에는 순응하는 한편 약한 운에 대해서는 도전했다. 운이란 행동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가짐이 아주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 운명 선택의 섭리가 있으니 자유를 행사하는데도 신중해야 한다. 큰 운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수시로 만들어지는 작은 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처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은 어떤 것일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운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한국인인가? 성별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성은 이씨인지 박씨인지 김씨인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있는가 없는가? 키는 작은가 큰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운명의 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다. 작년에 운이 좋았나?
그리고 재작년에는 어땠을까? 특별히 나빴던 해는 언제였나? 무슨 일 때문에 특히 운이 나빴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운명 지도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두면 운명을 개척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 운명이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다. 변치 않는 것은 얼마나 단단한가?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을까? 이것을 연구해야 한다. 이 책에서 나는 운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지도를 그려보거나 운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변하는 운과 변치 않는 운을 구별하고 쉬운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운명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말이다. 운명이 그렇게 생겨먹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이라는 것을 말이다. 만물은 뜻을 감추고 있다. 융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상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뜻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학문이고 주역은 이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역으로는 다 풀 수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항상 인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 이처럼 복잡한 문제 앞에서 심리학은 속수무책이지만 주역은 그 뜻을 밝혀낸다.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자연 현상까지 말이다. 처세에 관한 지혜는 무수히 많다. 위인의 삶이나 역사적인 교훈에서도 처세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병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주역이라는 현미경을 통하면 그 모든 처세의 원리가 무척 단순해진다. 이 책에서 주역의 원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역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인생 경영에 응용할 것이다. 이 책은 운명의 증상 또는 징후를 보고 그것을 치료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의학과 비슷한 면이 있다. 건강한 몸이 있듯이 건강한 운명도 있다. 이 책의 목표이자 본질은 운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운명의 건강이 이미 상했다면 그것을 고치고 운명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으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한다.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거쳐왔던 경로를 따라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인생이란 나와 남이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인생 대장정에 돌입한다. 직장은 끝이 아니라 인생 대장정의 시작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 힘든 대학 생활을 마치고 힘들게 취직을 했다면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싶다. 하지만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레이스는 이제부터다. 직장에서는 진급을 해야 한다. 태평하게 편안함을 즐기고 있다가는 어느새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이다. 내가 이긴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나름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되게 비슷비슷하다. 내가 매일 생각하는 것은 남들도 매일 생각한다. 나라고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히 모자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먼저 나와 남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승부를 시작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공연히 나를 높여서도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착각이 낙오자를 만든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 즉 서로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고쳐 나갔던 사람이다. 처음에는 남들과 비슷했지만 서서히 자신을 변화시켜 앞서간 것이다. 이들을 절대 비웃어서는 안 된다. 오만한 기분에 도취되지 말고 먼 앞날을 바라보며 실질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서두를 이렇게 길게 풀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여러분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남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모두 고만고만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나 사업에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제부터 길고 긴 경주가 펼쳐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그리고 남보다 앞서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펑펑 쓰면서 지낸다. 늙은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을 슬슬 흘려보낸다. 강물이 흘러가듯 죽음이라는 바다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한편 중년에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일을 하다 보면 먼 곳을 살필 겨를이 없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바쁜 가운데 시간은 덧없이 흐른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쓰는 모습이다. 저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40대에 이르렀습니다. 마냥 20대, 30대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생 그 자체다.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벌이나 대통령과 내가 평등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만큼 나에게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에 따라 행불행은 다를지언정 인생의 양은 똑같다. 이 점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인생의 질은 다르지만 인생의 길이는 같으니까 내가 평생 부러워하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나와 똑같이 죽는다. C는 젊은 직장인이다. 여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C는 아침 일찍 출근한다. 생존의 필수적인 장소인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시작한다. 이 일은 저녁이 돼서야 끝난다. 퇴근 후에는 바삐 집으로 돌아간다.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회식은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치다. C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 게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료들과는 업무 중에 보면 되니까 말이다. 그 외의 시간에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다. 아마도 대부분은 C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사실 직장 동료와 퇴근 후에 만나는 것은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라면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직장 상사라고 해도 퇴근 후에 만나는 것이 반드시 진급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심심해하는 상사에게 고작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은 출세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는 그 심심한 상사도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니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낫다. 글쎄, 과연 그럴까?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잡다한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근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삶의 관성에 묶여 한 자리에만 맴돌지 말고 일상에서 벗어나 보자. 내 삶에 무엇을 더할지 그리고 계속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지내자. 이미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늘 머무는 곳의 테두리 밖으로 한 발짝 벗어나서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다. 인간은 항상 인간을 만나면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는 법이다. 인생의 성공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항상 밖으로 싸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늘 머무는 곳, 근방에서만 놀지 말라는 뜻이다. 운이란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운은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이란 대체 무엇일까? 돈이 무엇인지 누구나 잘 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도 말한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 많다. 그래서 인간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돈에 집착한다. 결국 인생은 돈 벌기 경주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인생 경주에서 승리한 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너무 뻔한 비유지만 아무튼 그렇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은 돈 문제에 가장 예민하다. 그리고 마침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오만해진다. 반면 돈이 없으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기가 팍 죽는다. 다음은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엄마, 나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엄마는 그저 웃으면서 들어주어도 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남자가 실직한 데다가 잘생기지도 못한 아저씨가 나 김연아랑 결혼할 거야 두고 봐 한다면 이것은 과대망상이다. 포부란 너무 작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커서도 안 된다. 포부는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포부는 기획처럼 구체화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너무 황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진 포부는 이미 포부가 아니다. 헛된 욕심일 뿐이다. 주역의 괴상은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당치 않은 포부는 곧 현실의 인생을 포기하고 꿈속에서 살기를 선택한 것이다. 앞에서 한 고등학생은 당구장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고등학생의 포부는 너무 작은 그런 꿈이다. 당구장은 수단이 될지언정 포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무 작다. 특히나 앞날이 구만리 같은 어린 소년에게는 말이다. 포부란 너무 째째해서도 안 되고 너무 황당해서도 안 된다. 풍택중부라는 괴인데 이것은 가슴에 와 닿는 것, 즉
실현 가능성을 뜻한다. 포부는 이래야 한다. 인생이란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도 그 자체로 도전의 역사였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은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나아지려는 노력 속에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그 속에서 적응에 나태해지거나 쉽게 포부를 접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포부가 없다면 미래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 현실을 망각한다. 하지만 절제가 미덕이 되면 사회는 진화하지 못한다. 인생도 절제보다는 포부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으면 운은 오지 않는다. 반면 운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조심성이 생기고 운을 향한 탐색이 시작된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두우니까 조심해라. 비 오니까 조심해라.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그놈 난폭한 놈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여러 가지 조심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심하기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물론 없다. 그저 조심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일단 그것은 조심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조심할 때와 조심하지 않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 조심하지 않는 마음은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마음이다. 위험을 아예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방심할 때 위험이 찾아오면 피해는 더 커지는 법이다. 순간적인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위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당황할 뿐이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쁜 것이다. 평소에 위험이 존재하니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으면 위험이 닥치는 순간 반사적으로 대응 능력이 생긴다. 이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운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니 신경을 쓰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운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게 된다. 경건한 마음과 조심성이 극도화되기 때문이다. 운은 있다라는 생각을 오래 하면 운이 보인다. 실제로 나는 이런 일을 수백, 수천 번도 넘게 경험했다. 세상 일을 총명하게 살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운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운에 주의를 기울이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종종 운의 육감을 통해 그것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할 것이다. 운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게 만들까? 이것은 좋은 질문이다. 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단 성공이다. 겸허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말이다. 미국의 한 유명한 도박사는 게임이 잘 풀릴 때도 미소를 짓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운이 조금 좋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곧 나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조바심과는 다른 마음이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다 와서 문턱을 못 넘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방심하다가 운의 장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다.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돈을 벌면 그만이지 요행 따위는 바라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바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다. 어째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오만이고 방심이며 위험을 초래하는 아주 나쁜 마음이다. 옛사람들이 매사에 살얼음 밟듯이 하라라고 말한 것은 운을 경계하라 라는 뜻이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고 듣지 않았는가?
실력이나 재능은 최소한의 대비일 뿐이다. 실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운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운이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한다. 아니, 노력하는 가운데 운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잘 알 것이다. 이는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운을 기다리는 마음이 추가되어야 한다.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운만 기다리는 짓은 거지근성이고 재수 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운이 오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면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은 다 한 셈이다.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몫은 지킬 수가 있다. 하지만 운이 따라준다면 결과는 더욱 창대해질 것이다.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다. 모두 다 근면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근면함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운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실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반대로 실력도 별로고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부주기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노력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운을 잘 알고 있느냐, 운을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모든 것을 운에 맡기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몹시 게으르고 위험한 발상이다. 단지 세상 일은 실력 외에 운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운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을 끌어오느냐는 나중 문제다. 지금은 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운이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봉급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 달이 지나면 꼬박꼬박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 돈 버는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는 운을 벌어야 한다. 현재는 돈이 중요하겠지만 미래는 운이 중요하다. 사실 오늘날 그만큼 돈을 벌게 된 것도 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운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주역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그것까지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운이라는 말이 아니라 운도 있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필연과 우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연은 운이 지배한다. 필연이란 실력일 수도 있고 근면일 수도 있지만 운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은 총알도 피해갔다고들 한다. 운이 좋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운이 없어진 것이다. 이처럼 운이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운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운이 끝나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위험하다. 반대로 운이 좋으면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난다. 운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가 많다. 갑자기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이 장의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한 번도 운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뿐이다. 운이란 그것을 벌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벌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운을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진다. 겸손해야만
하늘의 운을 빌 수가 있다. 나는 잘났으니 하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실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운이 필요하므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서 운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운이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근면이나 실력에 자만하면 안 된다. 실력과 근면은 누구나 가진 것이다. 나에게는 실력 외에 운도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운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실 운은 모든 것에서 온다. 하지만 주로 오는 방향은 따로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운을 잡을 수가 있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는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이다. 운은 바람과도 같다. 바람은 탁 트인 곳, 멀고 먼 바깥으로부터 불어온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람은 넓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막힌 곳으로 찾아와 시원함을 제공한다.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운을 버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용돈이 적은 사람은 출세를 못하는 법이다. 남들과의 교류가 그만큼 위축되니 운명도 위축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항이 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누구나 집에 콕 처박혀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운에 관한 한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다. 돈을 투자하듯 시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몸을 아끼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재앙에 맞설 좋은 운을 벌어들일 수 없다. 그러니 재앙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운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한다. 안이 아니고 밖이다. 밖이란 곧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진다. 출퇴근 시 자주 눈에 띄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아니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 선후배, 스승 등 지인에게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한다. 전화비 아끼지 말고 계속 전화해라. 때로는 만나러 찾아가라.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당장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이다. 세상에는 천복, 지복, 인복이 있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인복이다. 사실이 그렇다. 오래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다. 인복이 최고라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가 불행한 사람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만 아주 많은 경우다. 이런 사람 역시 매우 드물다. 평범한 사람의 인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두 부류 중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경우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선은 운명의 영토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운명의 영토란 바로 인복을 말한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지 내가 만난 그 사람의 기쁨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세상에 나만 잘난 게 아니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교류를 넓혀야 된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쓸모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은 최악이다.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척 매력적이고 아주 강하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매력과 강인함, 인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자, 이제부터가 결론이다. 매력은 어떻게 가꿔야 되는 것일까? 키가 커야 되는 것일까? 잘생겨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 것일까? 모두 틀렸다. 매력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목소리? 그렇다. 목소리는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훌륭하면 매력이 넘치는 법이다.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운이 들어있다. 긴 얘기할 것도 없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인복이 있다. 목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탁 트인 목소리,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울리는 목소리가 좋다. 사실 목소리를 위대하게 낸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오른 사람은 목소리도 바뀐다. 목소리에 인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비결 하나를 갖게 된 것이다. 목소리는 계속 연습해서 고쳐 나가면 된다. 가급적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고쳐야 한다. 성악가의 지도를 받거나 전문 트레이닝 기관을 찾아가도 좋다. 좋은 목소리를 흉내 내보거나 전문 서적을 보고 혼자 연습해도 좋다.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목소리를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 잠시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어보라.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자. 목소리에 리듬을 주거나 아름다운 단어를 발음하면 더욱 좋다. 게다가 밝고 친절한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 자체이다. 눈빛보다는 목소리에 영혼의 힘이 더 많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을 살펴보자. 반드시 목소리가 남다르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고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다. 유독 진급이 빠른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다. 한의학 이론에 의하면 목소리는 신장으로부터 나온다. 고음, 저음을 떠나서 매력 있는 목소리는 분명 존재한다. 목소리가 훌륭하면 인복이 쌓이는 건 역시 멀지 않은 일이다. 멀쩡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소위 화이트 칼라족인데 행동은 천박하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 가든 술집에 가든 음식값을 낼 때쯤 되면 번개같이, 아니 교묘하게 사라진다.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음식값을 전부 내든 혹은 모두가 뿜빠이를 하든 이 사람은 항상 빠진다. 계산이 다 끝나면 어디선가 소리 없이 나타난다. 그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순간과 나타난 순간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가히 달인의 경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실은 이런 사람은 아주 재수없는 놈이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을 재수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재수없는 짓은 누구나 보면 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짓을 따라하게 된다. 불행한 사람은 대개 재수없는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재수없는 짓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이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주역에서 풍천소축이라는 괴상이 있다. 이 괴상은 기운 또는 운명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많은 것은 바로 풍천소축이다. 여기서 소축이란 새어나가서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힘들게 들어온 인생의 운이 입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다. 운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애석하다.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운이 입으로 새어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주위를 둘러보면 입으로 운명이 새어나가는 사람이 무척 많다. 타인이 듣고자 하는 의사도 없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은 남의 정신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입으로 행운이 줄줄 새어나가니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다. 오만한 사람은 말이 많다. 자신이 만족스러워서 계속 떠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정신은 항상 자기에게 도취된 상태이다. 자아도취는 행운을 막는 방법이므로 말이 많은 것은 이미 온 행운까지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 남이 말하면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나의 입은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열면 된다. 그리고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 말을 잘 요약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종교에는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말을 안 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배우기도 한다. 말은 재앙의 근원이고 입은 행운이 빠져나가는 출구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한다.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행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행운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지고 또 탄다. 도적이 오게 만드는구나. 주역에 이런 글이 있다. 진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탄다는 것은 귀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가령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짐을 질 사람이 가마에 타고 있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가마에 타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재수 없는 놈이 늘 행운을 꿈꾸는 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꼴이다. 어찌 재앙이 없겠는가? 모름지기 행운을 원하면 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대개 행동 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도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운을 얻고자 하면 갇혀 지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라는 것이다. 왕성한 활동이란 질적 변화를 뜻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하고 말한 바가 있다. 우주는 변화함으로써 진화해왔고 변화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의 길을 걸어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계속 해왔던 짓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나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은 어떠한가? 최근에 새로운 취미생활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음식에 대한 취향은 어떤가? 필경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수십 년 동안 즐겨 먹지 않는가? 취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취미가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산책하는 길, 그리고 출근하는 길은 어떠한가? 매일 혹시 똑같은가? 아니면 가끔 바꿔서 출근하는가? 옷차림은 어떠한가? 평생 같은 옷차림을 하는가?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것도 해봐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된다. 하루의 생활 패턴을 보자. 매일 똑같지 않은가?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회사 생활도 똑같고 퇴근 이후의 생활도 똑같지 않은가? 작년과 올해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회사에서는 연봉이 올랐다고 집에서 저축이 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바뀐 것이 아니다. 평생 자기 월급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늘 보던 분야의 책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 한다. 변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나의 능력도 계속 키워야 한다. 작년에 못하던 것 중에서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매년 똑같다면 3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런 인생은 판에 박혀 있으니 좋은 운이 오지 않는다. 자주 변하는 사람은 눈에 잘 띈다. 반면 평생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도 행운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든 것에 도전해야 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조건 나쁜 시기를 만난다.
이미 독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무슨 일이든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나쁜 시기가 곧 노출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사의 경우는 수확을 앞둔 가을이 가장 나쁘고 위험한 시기다. 과실이 세상에 나가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19세 무렵이다. 이때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막 벗어나는 시기다. 대학생도 4학년 때가 가장 나쁘다. 회사원은 중간 간부가 된 시절이 노출의 시기이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수술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사업가의 경우는 약간의 성공을 거둔 직후가 노출의 시점이다. 가정의 경우는 자식을 1명 정도 낳고 직장도 잡고 약간의 안정을 찾았을 때 잡다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부부싸움은 대개 집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자주 일어난다. 회사의 경우 큰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일이 꼬인다. 이런 경우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그저 발전의 단계, 도약의 단계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평소에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시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방해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사소한 일도 조심하면 된다.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해라. 이때는 겸손한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할 때 방심하거나 오만하게 굴면 거대한 역반응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애군의 시기는 노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 노출을 삼가면 된다. 스케줄을 줄이고 평소보다 얌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카페나 식당에 가서도 한 가운데보다는 구석에 앉도록 한다. 여행도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응거 생활을 지나치게 오래 할 필요는 없다. 길어야 1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참고로 말하면 상징적으로 1년 중에 동짓날은 외출을 삼가하는 법이다. 이는 공자도 가르친 바가 있다. 동지는 양의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 나쁜 운을 병균이라고 하자. 이것은 우리 몸에 침투한다면 무조건 발병할까? 그것은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하지만 침투한 균은 항상 발병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운명도 똑같다. 가능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증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명은 쌓여간다.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축적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중금속이 쌓이는 것과 같다. 중금속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이 있듯이 나쁜 운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커지는 암처럼 나쁜 운은 그렇게 커져간다. 물론 좋은 운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을 염두에 두라는 말이다. 옛 성인은 말했다. 평소에 작은 운을 축적해 놓으면 큰 운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인생이라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차츰 쌓여가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세상은 내게 무엇을 줄까? 뻔하다. 세상은 스스로를 공적으로 이롭게 하는 존재이므로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이 나를 발전시켜 줄 것이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익이란 무엇일까? 쉬운 것부터 생각해보자. 남의 집 어른도 우리 집 어른처럼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른에 대한 일반적인 공경심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웃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사랑은 유기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정신이다. 이 정신은
인류 전체에 꼭 필요하다. 껌을 씹고 길거리에 버리면 이것이 바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공원에 있는 수도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가서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익이다. 절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이것도 공익이다. 공익의 크기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상징이 중요하다. 운명은 상징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는 먹는 약과 같아서 소량이라도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큰일을 한 것이다. 남을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길을 헤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도 이는 우주적인 행동이다. 세상이 잘 돌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할 때 슬쩍 빠지는 행위는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므로 살림살이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운을 버는 행위는 결코 아니다. 운을 아끼는 것과 운을 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서 논하는 것은 공적인 마음이지 남에게 준 이익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남의 불편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횡령이나 사기는 그 자체가 이미 범죄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불운을 계속 부르는 재수없는 행동이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좋은 운을 부르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좋은 행위는 크든 작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양 옆자리가 한 자리씩 비어 있다고 치자. 앞에 연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을 위해 내가 한쪽으로 비켜주는 것도 커다란 공익이다. 두 사람이 따로 앉기보다는 나란히 앉으면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도록 배려해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앉게 해준 것이므로 공익을 생각한 것이다. 공적인 이로움을 생각하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떳떳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친절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내 운명뿐 아니라 사회를 밝게 한다. 이런 사람에게 좋은 운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사소한 이익을 놓고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적선하는 셈치고 견딜만 하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좋다. 남에게 이익을 주었으니 나의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자. 독자 여러분들은 야가 빠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이 잘 삽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바보 같은 인생이다. 하늘이 보고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본다면 공익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운의 원리는 간단하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복을 주면 된다. 평생 모은 돈을 남에게 주라는 것은 아니다. 이유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일도 적당히 해야 된다.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린 노숙자는 그 심정과 사연을 헤아릴 필요도 없이 나쁜 존재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 않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돕고 남을 도와야 한다. 예컨대 남에게 차비까지 다 나눠주고
자신은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3시간 동안 걸어간다면 이는 공익이 아닌 것이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공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기회가 닿을 때 남을 도우면 족하다. 남을 해치지만 않아도 재수가 좋아지는 법이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만 나의 행복은 남의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주역에 건, 위, 천이라는 궤상이 있다. 이는 하늘의 도리를 보여주는 궤상이다. 이 하늘의 원리는 하나는 대통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정함이다. 대통합이라는 것은 전 우주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다. 우주는 단 하나인 생명체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알기가 쉽다. 팔다리, 그리고 머리, 인체는 각 부분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나라고 말한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무한히 넓고 무한히 많은 사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다. 이렇듯 우주 안에 모든 생명체는 각각 살아있지만 전체의 일부분 뿐이다. 우리의 세포는 살아있는 존재다. 죽어있는 존재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인체에 있어서 몸의 각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홀로 살 수가 없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우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모순이다. 우주로부터의 독립이란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암세포를 생각해보자. 암은 우리 몸 전체의 질서에 역행하는 임시 생명체이다. 악에 해당된다. 암세포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대항하는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 면역체계를 가동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주의 면역체계인 하늘이 그 하늘이 나서서 우리를 없애려 할 것이다. 즉,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지나치게 개인적이면 안 된다. 우리 몸의 세포도 그렇다. 세포들은 각각 살아있으면서도 인체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우주의 조화를 깨트리면서까지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암세포와 똑같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산불을 냈다. 재미로 그랬다. 이런 사람은 인류의 암세포다. 마약을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살인이나 강간은 어떤가? 큰 죄악이다. 우주가 이런 존재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하늘은 인간 세상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니까. 운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와 같다. 우리 몸의 세포가 공적 존재이듯이 우주에 사는 인간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존재는 하늘의 통제를 받는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되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주가 개체에게 준 특권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자기의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자는 가장 큰 죄인이다.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제거해야 한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나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존재는 암과 같다. 때문에 우주가 그를 제거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은 아주 재수없는 마음이다. 하늘은 전체를 생각한다. 인간도 그것을 본받으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온다. 요점을 말하면 공전과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궤상 건위천의 뜻을 다시 살펴보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건위천에는 공정의 개념이 들어있다.
공정이란 무엇일까? 축구를 예로 들어보자. 축구 경기에는 심판이 있다. 그가 시합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심판의 판단에 의견을 낼 권리가 없다.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당할 수도 있다. 재판이라는 것도 그렇다. 법정은 공적인 권리가 있다. 우주에서 공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대중적인 것과는 틀리다. 우주적으로 옳은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을 공정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도 공정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늘로부터 보호받고 인정을 받는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행위도 공정행위다. 타인을 위해 질서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공공의 물건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면 재수가 없다. 하늘이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벌을 주기 때문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도 공정한 행위다. 아침에 깨어나면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털어내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 하늘과 같은 마음, 반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자. 오늘은 고단해도 내일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여기까지 돈 대신 운을 벌어라 한 절반가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